네, 안녕하세요. 저는 론 길버트입니다. 저의 전체 경력을 통해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그 유니티 엔진 제품 관리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더츠와 멀티플레이어 영역에서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도츠, 특히 ECS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더츠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유니티 엔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복잡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보다 야심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ECS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데이터 지향 기술 스택입니다. 전체 스택은 몇 가지 큰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ECS 지원되는 개발을 지원을 하는 C#의 잡 시스템인 버스 컴파일러가 있고요. 이 두 가지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미 오랫동안 이제 지원이 되어 왔죠. 그리고 또 ECS는 아키텍처 패턴 엔티티 구성 요소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유니티에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따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필요 없이 그 측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쓰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ECS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지형 설계의 이점을 바로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이 되어 왔고 2022년에 큰 스프린트를 한 다음에 ECS가 유니티 엔진 시스템 플랫폼과 호환되도록 하였고 마침내 저희 그 프로덕션에서 2022.2의 테크 스트림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초에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죠. ECS는 유니티 전체를 대체를 하지는 않고요. 게임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유니티 시스템과 기존의 팀의 전문 지식 그리고 에셋 스토어를 활용을 하고 또 중요한 성능을 위해서는 ECS 사용을 또 채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ECS가 상당히 새로운 그 게임 플레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에 좀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좀 더 능숙한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 ECS를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유니티로 게임을 출시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당면 과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ECS의 가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슬링크의 저스틴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에 유연한 게임 코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의 주요 기능들을 많은 리팩토링을 수행하지 않고도 추가하고 제거하고 또 게임 플레이 변경을 좀 더 탄력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어셈블리의 히로이시의 사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다뤄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GDS에서 그 일렉트릭 스퀘어에서 ECS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그 저사양의 장치에서 역동적인 게임 플레이를 실행을 하고 예측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품질 프로세스를 확보를 하고 또 전체적인 이터레이션 시간을 단축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CS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통합을 위해서 메모리나 CPU 수준에서 훨씬 더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와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엔즈 스튜디오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여서 아즈텍 같은 가드를 아주 야심찬 게임 플레이로 이제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GRP, SRP를 사용을 하는 대규모의 유니티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인룩스 스튜디오에서도 대규모의 역동적인 오픈월드를 위해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ECS를 통해서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ECS는 두 가지의 그 피직스 엔진과 굉장히 강건한 그 스테이트리스 피직스 엔진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빅락 게임스에서 하스타일 말스를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역량을 사용을 하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정말 야심찬 경쟁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점을 누릴 수가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더 많은 플레이어를 지원을 하고 더 많은 롤백과 그 결정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멀티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또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그냥 아웃 오브 더 박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소개가 되었던 스티키락 스튜디오의 히스테라의 예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스킨 라라비 썬링크의 사례를 들을 수 있도록 스티오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hanks, Laurent and Unity for. 네, 로랑과 유니티에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츠와 ECS에 대해서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4년 전에 제가 게임업계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업계 전문가 패널에 제가 참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지향 설계를 선호하는, 그러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제거를 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위에 앱스트랙션을 추상화를 제거한다라는 것, 설마 그게 정말 더 쉽게 개발하고 성능 좋고 버그 적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키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썬블링크의 정말 그 야심찬 첫 번째 타일입니다. 그래서 6명의 영웅을 가지고 싱글 플레이어 혹은 경쟁 멀티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애플 아케이드 팀과 협력을 해서 게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타겟을 해야 된다. 최소 300fps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사실상 단일 코어 태블릿인 로우엔드에서도 이런 부분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고, 뭐 성능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장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에 설계 원칙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그 유닛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한테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는데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UI나 렌더링과 같은 주변 성능 문제 무시하고 AI, 애니메이션, 패스파인딩, 조정, 유니회피 이런 것들이 좀 실패의 지점, 이제 실패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능 측면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것, 그런 경로 찾기를 하는 것, 아니면은 AI에게 가까운 적을 찾거나 아니면은 힐링 풀이 어딘지 물어보는 것, 이런 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레인을 만들고 그리고 레인 커넥션들을 만드는 이제 커스텀 패스파인딩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녹색 선을 통해서 누가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동적으로 변경되는 속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쿼리 캐싱은 별로 도움이 못 됐죠. 왜냐하면은 속도 때문에 이런 유닛들이 연결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비결정론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조차 만약에 유닛 포메이션이 굉장히 아주 두껍게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근접 전투에 새로운 누군가를 추가하는 것이 방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도 중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형의 유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지퍼드라고 하는 회피 시스템을 커스텀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유닛이 서로 피하고 또 그 지능적으로 뭉치고 흩어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넓은 반경에서의 다른 유닛을 검토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좀 더 전통적인 아키텍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들 보게 되면은 우연히 이제 썬블링크에서도 그 전에 이런 비슷한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RBO와 올카와 같은 그런 이제 속도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코어에 거쳐서 확장 가능했고, 굉장히 결과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저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누구나 그러듯이 S 스토어로 바로 갔죠.
그런데 이제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통합해봤더니 너무나 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거의 20m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이시에서는 이런 게임 플레이상으로 그 정도 시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츠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다츠 친화적인 방식으로 다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이티브 컨테이너 병렬 작업으로 전환을 했더니 4.5m초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버스트가 이제 디폴트로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호기심에서 이것을 버스트 컴파일 속성 붙였더니 또 0.4m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도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단축이 된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츠와 이제 버스트의 마법으로 인해서 성능 최적화의 악몽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로이시에서 저희가 이런 나츠에서 교훈을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 최적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최적화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복잡한 기능들과 이제 복잡성을 추가했지만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에 패스파인딩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치 회피 부분을 최적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숨어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다츠와 잘 맞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론하는 것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후 처리의 변환 단계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레인과 레인 커넥션을 베이킹을 하고 그리고 버스트 컴파일러로 또 마지막에는 렌더링, 애니메이션, 뭐 UI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앞쪽 것들은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로이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쟁 PVP로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수십 개의 유닛이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이제 프로젝트에 많은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론치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덕션 시작되고 나선 8개월 동안은 정말 개발도 착수하지 못했고 정말 절대 변경될 수 없는 마일스톤 기한들이 있었고 2명의 엔지니어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뭐 스포일러긴 하지만 저희가 잘 해냈습니다. 좀 멀티플레이어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잘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잘 하려면은 정말 엄격하게 아키텍처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주얼과 게임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굉장히 린하고 빠르게 되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대역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모바일 연결해서 되려면 30개의 유닛이 3개만큼 좋아 보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씬 비주얼과 영상을 이미지를 속이고 조작할 수 있도록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관련이 없거나 너무 벗어나 있거나 한 시네마틱과 그리고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게임 플레이가 구현이 되고 또 따로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주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서버는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그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ESC 전용 서버 빌더에서 수행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작동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서버 빌드 확인란을 클릭을 하고 딱 시켰더니 정말 완전히 너무 잘 돼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싱글플레이어 게임 플레이 시스템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분리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근데 간단한 것들, 입력과 같은, 인풋과 같은 것들이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 순서를 정의하는데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자체 시스템이나 업데이트 그룹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ECS 속성이나 뭐 이런 업데이트들을 사용을 합니다. 멀티플레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시스템을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월드 부트스트래핑을 비활성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력과 같은 그런 시스템도 서버에서 완전히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씬 비주얼이나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그 시스템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됐고요. 저희가 그 유일하게 직면했던 문제는 어떤 이제 시스템 중에 비주얼 레이어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드리는 게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쉽게 좀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뭐 대략적인 차원에서 대역폭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꼈고요. 이제 엔티티 차원에서의 넷 코드도 굉장히 잘 설계가 되었고 여러 대역폭의 아키텍처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 코드는 뭐 우선순위도 굉장히 잘 설정을 하였고 한동안 전송되지 않았던 중요한 항목들 다 잘 추려내서 대응을 잘 해줬습니다. 네, 싱글플레이어와 멀티플레이어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또 있기는 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할 때도 싱글플레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유닛 통계나 아니면은 뭐 체력, 마나, XP 같은 것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챙겨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웅의 그 주인공의 캐릭터 XP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UI의 상태 표시줄이나 뭐 최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게임 플레이 시뮬레이션에는 레벨당 뭐 버프나 통계 정의 등 이런 것들이 재생성되는 굉장히 많은 추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50개 이상의 필드에 수백 바이트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한 개발로 인해서 버스 스테이트 이펙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해당 통계 구성 요소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동기화되는 것을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의 그 비주얼과 게임 플레이에 이런 그 싱글 플레이어 개발이 진행 중인 비주얼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고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스탯이나 아니면은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포함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시스템에도 일반 게임 플레이 데이터처럼 이제 리드를 해가지고 통계 코스트와 네트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통계 데이터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UI 코드 자체는 싱글 플레이어에서도 완전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게 이 스탯 컴포넌트의 형태가 변할 때 저희의 넷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한 것은 이 두 개의 스트럭 사이에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시스템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냈습니다. 플레이 데크, 애니메이션, 레인 메타데이터, 뭐 능력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이런 데이터 지형의 뭐 아키텍처, 다츠가 없었다면 이 작업을 이렇게 빠르게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ECS는 엔지니어에게 굉장히 멋졌죠. 그렇다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에게는 어땠을까요? 데이터 지향의 디자인과 아키텍처는 훌륭하지만 컨텐츠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좋은 겁니다. 제가 비주얼 스크립팅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실험해보고 컨텐츠를 빌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코드로 빌드를 하는 게 조금 뭔가 잘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블로 이르기까지 데이터 기반 스크립팅을 했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던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실패가 마감일 전에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것이 다행이었죠. 그래서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이제 작업한 적이 있어서 그쪽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ECS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별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플레이메이커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그 프레임을 하나의 그 지점으로 하여서 ECS 시스템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변에서는 광화벽이라고 불렀는데요.
플레이메이커 시스템이 실행되기 전에 컴포넌트 종료 버퍼를 플러시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ECS 시스템에서는 임의의 기본 스레드 액세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플레이메이커는 다음 프레임까지 월드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게임 플레이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150개 정도의 커스텀 플레이메이커 액션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AI 재정에서부터 카메라 제어하는 능력까지 트리거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딩 액션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타임 웨이트 같은 것들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오버헤드가 있기는 했지만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FSM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어서 성능 저하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해결하기 쉬운 문제였고요.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액션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디폴트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ECS나 뭐 플레이메이커를 결합하는 것에 관련된 튜토리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브젝트에 대해서 ECS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은 피직스나 아니면 스피어 캐스트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해냈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이너들이 멀티플레이어 레벨을 또 선보였을 때 엔지니어링 도움 없이 이 정도 해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플레이메이커 이벤트를 RPC로 내보내는 이제 앱 작업을 또 만들고 파이프라인이 잠시 동안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덕분에 그리고 너츠가 저희에게 제공한 유연성이 있었기 덕분에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시각적인 스크립팅이 필요한 것만큼 아티스트에게도 친숙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한데요. 3년 전에 저희가 너츠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패키지를 선택할지 결정했어야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렌더가 처음에 이제 탈락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URP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케줄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게임 오브젝트를 엔티티에다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ttach라고 하면은 좀 모호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닛에는 2개의 프리팹이 있는데 변환을 거치는 엔티티 프리팹이 있고 그리고 일반 게임 오브젝트인 비주얼 프리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드레서블로 저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환하는 동안에 엔티티 프리팹이 비주얼 프리팹을 레퍼런스를 한 다음에 구성 요소 데이터에다가 빌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환 후에도 관리 데이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플레이어와 클라이언트에서 비주얼이 첨부 안 된 엔티티를 찾은 다음에 이것을 엔티티와 그 비주얼 게임 오브젝트 사이에 어드레서블로 비동기로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와 인스턴스화된 비주얼 게임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변형 액세스 어레이 작업이랑 그 트랜스폼과 관련된 다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무팅시의 서버가 빠르고 가볍게 작동을 해야 됐고 또 아티스트에게는 이 복잡한 내용들이 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팹이나 베리언트나 뭐 트위킹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네,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와 시뮬레이션과 비주얼이 다 별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에 뭔가 종속이 되어 있으면 이게 좀 까다롭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접 공격이 있는 것도 뭔가 맞은 것 같이 보여야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ECS 애니메이션 시스템 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커스텀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CS 원적이 런타임에서 사용되는 것과 그 굉장히 데이터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애니메이터 플레이어블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목록, 타이밍, 이벤트, FBX 파일, 뭐 그런 FBX 파일이 애니메이션 클립에 대해서 직접 참조하게 되는 것, 이런 데이터 전용의 스크립터본 오브젝트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프의 2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변환하는 동안에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포함하는 블럽 자산의 참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는 유니티 플레이어블 API를 사용을 하여서 모든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내에 정의가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의 혼합 트리를 구축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반적인 유니티 애니메이터에다가 연결해서 어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네, 시뮬레이션이 프레젠테이션과 또 분리가 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싱크를 시킬까요? 이런 데이터 오리엔티드 디자인의 장점은 이 게임 플레이 측면에 있는 애니메이션 상태를 데이터가만 있는 스테이트 머신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접 공격이 적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타이밍 전환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벤트가 시작되도록 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해당 ECS만 가지고 와서 맥스트리에 직접 매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무딩을 시키고 시간을 잘 맞추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잘 나오고 엔지니어도 아티스트도 전부 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또 특별히 이 플레이어블 자체가 API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1시간 내내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정말 나츠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점을 얻었고요. 나츠 1.0 너무 잘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션을 마치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즉 로드맵 세션에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요,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ECS와 관련해서 멋진 소식은 특히 저희 JetBrains의 동료들과 함께 특정한 나츠 기능과 관련된 라이더 작업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용자 정의 가능한 파일 템플릿을 사용을 하여서 나츠 유형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소스 생성 탐색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를 통해서 비헤이비어와 컴포넌트 사이의 갭을 메꾸고 그리고 동작과 구성 요소 간의 이제 격차를 메출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코딩 코드를 이제 깨끗하게 간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다양한 애스펙트의 참조 필드에 대한 속성,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라이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스펙션 라이더가 있어서요. 업데이트에 요구하는 즉 코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구성 요소 조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컴파일 하기 전에 실수를 미리 검사할 수 있도록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Alt 엔터를 누르면 정말 쉽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베타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리소스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티 2022년 LTS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네, 유니티의 다른 기능들과처럼 제 ECS 같은 경우에는 2022.2 테크스트림부터 제공이 되었고요. 작년 12월에 이제 출시가 되었죠. 이제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ECS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질문 받을 시간이 있나요? 네, 시간이 있으면 질문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와 저스틴 계속 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